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등기 청구권과 그 다음에 동산물권 변동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시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은 그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원취득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당사자 간의 어떤 도급계약상의 합의가 있어서 도급인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은 비록 건물을 지은 사람, 즉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 즉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급인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보존등기자가 보존등기 명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그럼 당연히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즉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존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권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 같은 경우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고 자기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되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자체가 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등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명의자가 자신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라는 식으로 해서 유효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은 그런 사정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5번 문제입니다. 4번, 5번 문제인데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등, 아니, 이제 순차적으로 등기가 격려되었는데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 을은 갑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야 된다. 자, 유효한 매매계약,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오히려 매매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5번입니다.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 등기 원인 자체가 증여인데 매매인데 증여로 등기 원인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과가 조금 달리 기술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당사자의 등기 원인이 이제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적법성 추정의 원칙이 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죠. 이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거. 이것도 진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증여, 매매가 있었는데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한 거니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그러면은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계약서 자체가 뭐 그 위조됐다,
매매를 증여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뭐 증여계약을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위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매매를 해놓고서 증여로 등기 원인을 했다고 해서 그걸 위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의 부탁으로 갑의 소유인 동산 X를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위로 올려보죠. 자, 을이 병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였지만 을이 병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지금 갑이 있고요. 갑은 이제 을에게 X의 보관을 위탁했으니까 지금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자,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죠. 자,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을이 병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X를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을이 이제 병이 아마 사기를 쳤나 보죠. 그래서 을이 병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병은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려면은 최소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존재해야 되죠. 선의취득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거래행위가 존재하는데 다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선의취득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이제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무효가 되거나 그러면은 취소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6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7번입니다. 을은 X를 정에게 임도하고 요거는 이제 끝난 거고요. 을은 X를 정에게 임대하고 정이 이를 인도받은 후에 다시 정에게 X를 매도한 경우 정이 X가 임대하고 정이 이를 인도받은 후에 그러니까 갑이 X를 정한테 다시 임도했다가 이제 빌려준 거죠. 빌려주었다가 다시 을과 정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이 X가 을의 소유라고 믿었다면은 정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간이 인도를 하면 되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에게 인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간이 인도 방식에 의해서도 선의취득이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죠. 간접 점유의 경우에만 즉 여전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점유를 넘기는 그런 간접 점유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부정이 되고요. 이런 거와 같이 간이 인도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이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믿었다면은 정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8번입니다. 을의 채권자인 무는 X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무는 경락을 받았고 또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갑은 무를 상대로 해서 진정한 소유자인 갑은 이제 을의 채권자인 무가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고 이 경매 절차에서 이 무가 X를 배당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무가 납부했던 매각 대금은 결국은 배당이 이루어져서 일정 부분은 무한테 들어왔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는 자기 채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채권을 배당받는 대신에 그 X라는 물건을 취득한 거니까 결국은 뭐 이제 자기 채권에게 해당하는 것만큼의 매각대금을 지급을 하고 X를 구입한 것이 되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중에 와서 X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채무가 이제 배당을 받았지만은 채무를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가 없어지면서 X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니까 무의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가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하면서 계속 채권만 가지고 있고 X에 대한 이제 매각 대금 반환받고 그 다음에 X를 취득하지 않겠다. 선의취득 자체를 주장하지 않겠다. X에 대한 소유권 취득 자체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은 선의취득자조차도 스스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무를 상대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9번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갑으로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받은 무가 X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하고 갑에게 기계를 받아갈 것을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뭐 이제 그 X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배당받은 것을 부당이득을 갑한테 반환하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계를 차라리 가져가라. 즉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건데요.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부 스스로도 선의취득을 한 사람 스스로도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하여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즉 인도를 한 경우에도 역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11번입니다. 선의취득에서 양수인은 자신이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된다. 판례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판례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의와 무과실을 다 입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학설에서는 이제 책에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무과실 자체는 선의취득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판례로 활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아,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바꾸면서 이게 안 바뀌었네요. 자, 뭐 이 법률이나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한시법인데요. 근데 이제 2021년 8월 5일부터 이 이제 부동산 특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법과 이 법은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자, 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는 거고요. 확인서라고 하는 건 관공서에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다라고 하는 맞다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나 확인서를 갖고 가면은 이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기재관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점까지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죠. 자인했으니까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시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오늘 수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부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과 이제 물권의 소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 청구권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의 내용이 되겠죠. 근데 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고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서 등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 판결문을 갖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행 판결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성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판결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등기하거나 등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고요. 자, 일단 그 등기 청구권도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권리일 수도 있고 또 물권적 권리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요. 10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점유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성인데요.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지만 인적 신뢰성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간 승낙 등기할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서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고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이 X 부동산이 있는데 병이 을의 채권자예요. 을이 채권자입니다. 이 병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 사람이 압류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를 했습니다. 자, 이 압류했을 경우에는 왜 압류를 할까요? 만약에 그냥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지 않으면은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고 을이 이 X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아버리게 된다. 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리게 된다면은 더 이상 을의 책임 재산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채권이 있지만은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죠. 물론 만약에 이런 방법이 생긴다면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사행위 취소도 있을 거예요. 을이 정한테 빼돌렸다면은 사행위 취소에 의해서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은 거니까 사행위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X라고 하는 부동산을 을의 책임재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이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이제 보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판결을 받게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X 부동산을 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관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이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추심 명령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을은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와 달리 X를 처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병은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강제 집행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받아서 일단 추신 명령을 받아서 보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 전부 명령을 받을 수는 없게 되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이제 특정인에게 병을 위해서만 그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명령을 받을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압류와 추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을의 이름으로 책임재산,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에, 즉 을의 책임재산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강제 집행하려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신 명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에서 을의 이름으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즉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을이 자신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정한테 팔을 수 있잖아요. 추신 명령을 받았을 경우와 달리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그걸 정한테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팔아버리게 되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병이 이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병이 을과 정에게, 만약 정도 알고 있다면은 을과 정에게 이제 강제 집행 절차 자체를 이제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행법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그 강의 영상 중에서 2학년 민법 연수 과목이긴 한데 참고 자료로서 채권의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어떤 파일인지 알려줄게요. 저 유튜브 보면은 그 중에 채권의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이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등기 청구권인데요. 실제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 명의인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소 등기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의 한 내용인 것이죠. 즉 214조의 방해배제 청구권. 왜냐하면 내 소유물에 대해서 제3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내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즉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말소 등기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은 214조의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 대신에 아예 그냥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말소 등기의 효력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 말소 등기가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즉 물권적 청구권이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말소 등기 의무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90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점유취득시효 부분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제 20년간 점유하더라도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등기 명의자가 되면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은 등기를 마쳐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요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점유 취득시효 했으면은 점유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점유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도 점유 취득시효가 된 경우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지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매수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매수인 스스로가 받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매도인도 판결을 통해서 등기 인수 절차에 협력하라 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고요.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매도인이 단독으로 가서 등기소에서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경우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과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넘기려고 하는데, 또는 뭐 이제 임대차 계약에 이제 매매가 되면은 임차인들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텐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서 뭐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인도 등기 인수 절차에 협력하라, 등기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라는 식의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살펴봤으니까 다음에는 등기의 효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의 효력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세 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 이제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고요. 성립 요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걸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제 그 물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때 먼저 성립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이 순위 번호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순위 확정을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즉 제3자한테 물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등기부상의 내용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외부에 알리는 것은 물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리는 그런 장부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등기의 추정적 효력입니다.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정적 효력이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권리 귀속에 대해서 등기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제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권리가 추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 원인 자체도 적법하게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등기 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원인 자체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를 이유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즉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갑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대리인 A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대리인 A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한테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다 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갑이. 자,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A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은 을은 적법한 소유권, 그러니까 을의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도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한테 대리권이 없어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A한테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을이 입증해야 되는 건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A한테 대리권이 없어서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갑이 A한테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을 명의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점도 갑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원인 자체, 즉 A한테 대리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결국은 갑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갑이 A한테 대리권이 없어서 매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와 달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 원인에서 증여라고 이제 기재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등기부가 등기의 태양이나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인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위에 거와 다르죠. 등기 자체가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진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등기의 추정력도 아까 설명을 했었죠.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원수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그런 근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건물을 위해서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보존등기 명의자가 오히려 자신이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명의인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이제 보존등기가 있었지만은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사정을 받은, 이제 토지 사정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이제 토지 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을 된다면은 그럼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보존등기의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증여행위가 이해상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자, 이해상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이제 자녀 간의 이해 상반행위가 되면은 이제 특별 대리인이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니까, 대리인이 선임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본인이 그냥 체결해 버리면은, 부모가 체결해 버리면은 이해 상반행위가 돼서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 이해상반행이기 때문에 그 증여계약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등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등기의 적법성 추정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매수인의 등기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뭐예요? 계약의 성립은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 성립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원래 매수인이 입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점은 매도인이 입증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이제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은 매도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점까지 매도인이 다 입증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은 계약의 체결 여부는 매수인이 입증하게 되고, 계약의 효력 부분은 매도인이 입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등기가 적법하게 맞춰지게 되면은 매도인이 계약의 효력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여부도 매도인이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등기의 이제 추정력이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점유의 경우에는,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한테도 미치지만 점유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권리의 적법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점유를 하고 있는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은 그런 경우에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즉 매도인에 대해서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일단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전 매도인에 대해서도 이제 적법하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매도인이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그 등기의 적법성 추정은 전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의 적법성 추정은 점유의 적법성 추정하고 차이가 있다. 즉, 전 소유자에 대해서, 즉 매도인에 대해서 이 등기의 적법성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유의 적법성 추정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제 이 약칙인데요.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그냥 명칭을 요거를 쓸게요.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점이 입증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 나오니까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한 2년 정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한동안 제정되어 있지 않다가 한시법이 끝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그냥 그 법이 없다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입법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금년 8월 5일부터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한번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의 효력 중에서 이제 등기의 효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권리의 추정적 효력이죠.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권리의 추정적 효력에 관련돼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경우에도 이 등기의 추정력 자체에 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효력 살펴보았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임목등기와 명인 방법인 건데요. 임목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 같은 경우인데 원래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임목 같은 이제 임목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임목들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습법상으로 이제 그 나무 지상물 같은 것의 소유를 공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독립된 물건으로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공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동산 물권의 종류에는 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이 있죠. 자, 전세권 또는 지상권 또는 지역권. 자,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죠. 이거를 뺀 나머지 소유권과 점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과 유치권이 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동산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입니다. 자, 점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가, 동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점유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산 물건이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동산 물건이 이전되었는가 여부는 인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산으로 취급이 되지만은 이거는 별도로 등기나 등록이 있으면은 그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선박은 등기부가 별도로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산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물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은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는 것을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도의 방법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원칙적인 모습은 현실 인도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점유를 상대방한테 이전해 주는 것,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는 것이 인도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간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즉 내가 임차인한테 빌려 주었는데 임차인한테 아예 목적물을 팔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점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만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인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의 방법도 있는데요. 점유 개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점유하던 사람이 계속 이제 매도인이 계속 점유를 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인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사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인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유 개정 때문에 사실상 인도라고 하는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이 되게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합의만에 의해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인 인도는 상당히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뭐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산 채권 등의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 이제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공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의해서 공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개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한테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인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인데요.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이 채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즉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물권일 수 없는 이유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물권이라고 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물권과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양도함에 의해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니까 지명채권의 양도 요건을 모두 다 갖추어져야지만 인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산 물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이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소유자로서 공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상대방에게, 즉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선의취득 경우에 동산 물권의 귀속기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 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거래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돼야지만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유가 넘어간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고 얘기하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이거에 관련된 판결은 없어요. 다만 질권의 선의취득에 관련된 판결에서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설명들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의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무과실 같은 경우에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요. 그럼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겠죠. 자,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고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그 상대방 매수인이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거죠. 물권 취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고, 이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는 취득자도, 즉 원시 취득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선의 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그 채무자 소유라고 생각하는 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도 받고,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채권을 희생시켜서 결과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자기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지, 선의취득이 이제 인정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매각대금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는 그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난 선의취득의 효과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채권 이제 을이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채무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을이 X라는 물건을 갖고 있는데 동산이 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병의 소유였다라고 한번 봅시다. 병의 소유였는데 갑이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고요. 경매를 신청했고, 이 경매 절차에서 갑이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지위도 있지만은 뭐 갑도 X를 경락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매각대금을 내고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이 소멸하게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채권을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채권은 1억인데 지금 이제 을한테는 X밖에 없어. 근데 이 X라고 하는 물건의 가치가 뭐 예를 들면 1억이에요. 뭐 1억인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1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근데 경매에 들어가면은 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 물건의 가치가 7천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채권자 갑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을 내고 이제 이 X를 경락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매각대금 7천만 원을 내고 뭐 이제 7천만 원을 내고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유자 병이 이건 X라는 물건은 내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갑에게 배당받은 이제 매각대금 7천만 원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6천만 원 정도가 갑한테 배당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라는 물건 자체가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갑이 싸게 산 건데 어쨌든 이걸 떠넘기면서 6천만 원을 이제 반납하게 되면은 1억의 채권은 남아 이제 아까 1억 채권 중에서 배당받은 거 혹시 다 무효가 되니까 1억의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X의 소유권만 취득한 것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배당받은 금액도 다 주면서 이렇게 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 차라리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X 가져가고 여전히 나는 을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매각대금 받은 것만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뭐 부당이득 반환 해주지 않겠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갑 스스로도 선의취득이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선의취득의 완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X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고요. X는 자기가 가져야 되고요. X는 자기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자기가 배당받은 금액을 병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이제 배당도 못 받으면서 억지로 X라는 물건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라는 물건을 갑이 채무 대신에 갖게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자, 자, 요 X라는 물건이 이제 그 사례에서는 이제 양말 제조기 그런 거였는데요. 이 X라는 공장의 물건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1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1억의 채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양말 제조기 동산을 주면서 대신 이걸로 갚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받겠어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양말 제조기라고 하는 그 동산 자체가 의미가 있는 동산이지 그것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주면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건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선의취득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조차도 선의취득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품과 유실물의 특례가 있는데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만은 도품과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품과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또는 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유자는 선의취득을 한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시장에서 구입한 경우엔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대가를 다 변상하고서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두로 보완할게요. 자, 그 다음 도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점유 침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가져가는 거를 도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점유 보조자가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점유권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장의 직원 같은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데 그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이제 없는, 그러니까 점유가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점유 보조자가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점유 침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도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은 점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매장 직원이 매장 소유자한테 이제 매장내에 있는 물건 손대지 말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점유를 인정해줘 버리면은. 그래서 점유 보조자한테는 점유를 인정해주지 않지만은 이 점유 보조자가 매장의 물건들을 훔쳐갔을 경우에는 그거는 도품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점유 매장의 그 직원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점유를 침탈한 것 자체는 도품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탈된 것을 유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 귀속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소유자 소유이냐 아니면은 취득자가 소유권을 2년 동안 갖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이 도품과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액을 변상을 하고 그리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물건의 소멸 같은 경우는 좀 독립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동사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물권이 소멸할 수도 있겠죠. 물건이 멸실되면 당연히 물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역시 물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지역권과 지상권만이 해당하는 겁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점유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점유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긴 하는데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연장한다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유가 없죠. 20년 동안 20년이 지나야지만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니까 전세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은 전세권의 최장 존속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부종성에 의해서 이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담보물권 자체가 피담보 채권과 상관없이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권과 지상권만 소멸시효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권과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지상권과 지역권이 소멸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물권을 포기하게 되면 역시 물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소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동 같은 경우가 있죠. 이제 제한 물권이 즉 용익 물권이나 담보 물권이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면은 제한 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제 이 혼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채권법에도 혼동이 있죠. 물권법에도 혼동이 있고 채권법에도 혼동이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 때 귀속이 되면은 이제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권 같은 경우에도 물권과 소유권이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동일한 때 귀속되면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물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물권이 혼동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권과 물권이 혼동되거나 물권과 소유권이 혼동되거나 채권과 채무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두 가지 경우에 예외가 있는데요.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권이 제3자의 목적의 권리가 된 경우, 제3자 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원래는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상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 지상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의 권리가 혼동 법리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비록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지상권이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더라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갑과 을이 있는데 이 x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자인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병은 이 지상권 자체를 경매를 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병이 갖고 있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의 특징이 되겠죠. 효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 지상권이 갑한테 귀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라고 한다면은 병의 저당권도 소멸이 돼버리게 말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부당한 거니까 이렇게 지상권이라고 하는 제한 용익 물권이 제3자의 권리가 된 경우에는 비록 지상권이 소유권과 지상권이 혼동이 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민법에는 물권이 제3자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X의 소유자이고요. 그리고 이 X에 대해서 을이 1순위 저당권자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순위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병이 2순위 저당권자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있고 이제 저당권자 1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뭐 X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누구든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경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면은 을이 1순위자로서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병도 2순위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요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을이 사망을 해서 이 저당권을 갑이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소유자이면서 이 저당권을 상속을 하게 되는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과 소유권이 갑한테 귀속이 되니까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1순위 저당권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을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 상속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 같은 것도 상속이 되겠죠. 자, 근데 을이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병은 조금밖에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1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병은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을이 사망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소멸한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오히려 순위가 상승해서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배당을 받아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저당권을 상속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즉 X라는 부동산이 물건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저당권이 다른 사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X라는 목적물에 대해서 2순위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없다면은 저당권을 상속했을 때 당연히 채권도 상속했을 때 채권도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게 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병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이 갑한테 귀속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물건이 X라는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역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이 제3자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역시 그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돼요. 이제 법에는 이 규정만 있지만은 다 이 두 번째 경우까지 인정이 된다. 이제 일본 민법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으로 넘어오면서 하나가 좀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설도 다 판례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경우 다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의 소멸과에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10시 줌 수업에서 관련된 판결들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습들을 잘 했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항상 먼저 예습을 하고 출석 시험을 보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는 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죠.